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중국 공영 방송국의 베테랑 여기자 린시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을 말할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들려주신 중화의 찬란한 역사와 위엄을 온몸으로 배우며 자랐고 학교와 사회 전체에서도 줄곧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중국의 위대함은 제게 있어 거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저 자신이 평생을 걸어온 삶과 가치관,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커리어까지 전부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바친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일찌감치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변국, 특히 한국을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치부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가난했고 우리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 겨우 생존한 나라다. 우리가 조금만 길을 펴도 한국은 바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저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끝없이 듣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믿게 되었지요. 회사에서 저를 처음 보는 신입 기자들은 대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래된 경력, 그리고 여러 굵직한 정치외교 군사 뉴스를 다룬 경험, 그런 것들이 쌓여서인지 저는 회사 내에서 꽤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기자들은 제가 발언하면 거의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선배님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가 새로 들어온 젊은 후배들이 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대놓고 반박하거나 궁금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선배님, 사실 요즘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단히 부상하고 있어요.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류라고. 그건 일시적인 거야. 결국 우리 중국 문화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 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적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왜소하고 낙후됐는데 감히 우리를 넘볼 순 없지. 후배들은 그래도 요즘 세상은 다르다며 여러 자료를 들이밀었지만 저는 저만의 논리로 후배들을 눌러버리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기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자는 실제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고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분야가 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코웃음을 치며 에이, 그거야 잠깐 반짝하는 거지. 그리고 군사력으로 봐도 한국은 단숨에 무너질 국가야. 너희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래. 잘 들어봐. 내가 중국과 한국의 국방력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왜 한국 따위는 진짜 우리가 작정하면 1시간 내에 해결할 수도 있는 약소국인지 가르쳐 줄 테니 말이야라고 했습니다. 후배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저는 입맛을 한번 다신 뒤 마치 스승처럼 팔짱을 끼고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자, 너희가 한국이 대단해 보인다고 말하는 건 주로 경제력이나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인데 국가의 본질을 지탱하는 건 결국 힘, 특히 군사력 아니겠냐. 역사에서 수없이 증명됐잖아. 그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수백만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도 훨씬 적고 병력도 상대가 안 된다. 비록 한국도 군대는 있지만 규모와 장비 차원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 중국은 이미 최신형 전차 수천 대를 굴리고 있어. 거기에 핵잠수함, 항공모함까지. 해군력도 이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아. 공군은 제2계열 전투기에다가 러시아산 수계열 전투기, 그리고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전투기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고 항공모함도 없고 그나마 이지스함 몇 척 정도지.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들여왔다고 한들 결국 수와 규모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게다가 핵전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하게 운영 중이라고. 한국은 핵 없잖아. 미국과 동맹이라서 해구산을 받는다고. 하, 어디까지나 미국이 개입해야 가능하단 소리 아닌가. 만약 우리가 마음만 먹고 국지적인 충돌을 일으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건대 1시간 이내에 정리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겁낼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이런 식으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후배들 중 일부가 선배님, 사실 요즘 국제 분쟁은 단순히 군사적 숫자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동맹,
그리고 경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라거나 한국도 미사일 전력이나 해군력을 꾸준히 보강하고 있고 미군과의 연합작전 능력도 같은 말을 꺼내려 하면 저는 닥쳐. 아직 너희는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근거 없는 서방 매체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과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제가 SNS나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어떤 유학생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얼빈 출신 20살 대학생이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본인이 어릴 적부터 들은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못 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저를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멍 바지가 없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대소변을 보는 광경이 전혀 없다는 등 한국의 청결과 공공질서를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읽는 내내 이건 세뇌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둥,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둥, 숭늉이나 식혜 문화가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둥, 제게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글 말미에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사실 한국은 우리 생각만큼 낙후되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앞서 있다고 느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속에서 불길이 치솟듯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모든 걸 취재해 와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방송해줘야지. 한국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확인시켜주고 이런 엉터리 정보를 퍼뜨리는 젊은이들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겠다. 제가 회사에 이 기획을 보고하자 윗선에서도 반색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뉴스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편이고 제가 워낙 베테랑인지라 굵직한 기사를 뽑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겠지요. 저는 그렇다면 한국 현지에 있는 우리 측 직원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을 가이드로 붙여달라. 내가 한국에 가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보고 올 테니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제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희 한국 출장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란듯이 증명해 주겠다. 한국이 여전히 한참 뒤떨어져 있고 우리 중국이 조금만 마음먹어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제 마음속에는 중화사상에 근거한 강한 자부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하자 공항 내부 시설이 꽤나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공항 정도는 어느 나라나 대외적으로 신경 쓰는 법이니 대단할 것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빨랐지만 저는 어차피 외국 기자가 왔다고 특별 대응하는 거겠지라고 넘겨짚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는 제가 속한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짐은 다 챙기셨나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괜히 퉁명스럽게 그래. 가자. 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돌아보고 갈 거니까 각오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는 눈치를 보며 네,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동안 저는 창문 밖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전광판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잘 연결된 것 같았지만 일부러 이게 다 보여주기식이지 뭘. 인구가 적으니 가능하지 않나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이드가 기자님, 아무래도 도시 국가처럼 규모가 작으니 편의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도 오랫동안 교통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라고 설명하자 저는 피식 웃으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런 거 한 달이면 다 해? 괜히 우쭐대지 마라. 군사력만 놓고 봐도 우리가 훨씬 강하잖아라고 뻐겼습니다. 가이드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시내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과 질서 정연한 거리 풍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적지 않았고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하고 놀랐지만 겉으로는 우리 대륙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아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는 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70년대, 80년대 수준의 낙후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가이드가 저를 숙소에 내려준 뒤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라면 혼자 식사하며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지만 취재 일정상 바로 현장을 돌아봐야 할 듯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 들어가니 이것저것 반찬이 다양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는 뭐
중국 음식 베낀 거 아니야? 하고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지만 막상 먹어보니 제법 맛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입에 맞으세요? 라고 물어오길래 저는 괜히 다 중국 거 흉내낸 거잖아. 이게 무슨 대단한 한식이라고 하냐.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완전 우위인데 음식까지 들먹이면 웃기지 않냐고 되받았습니다. 가이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의 한관공서였습니다. 여기서 행정 업무 처리 과정을 취재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행정이 과연 얼마나 발전했나 보자. 별거 없을 걸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온라인 신청 후 간단한 서류 발급이 거의 즉시 이루어지는 광경이 펼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다 쇼죠. 외국 기자 왔다고 특별히 빨리 처리해 주는 거 아니오? 라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들이 난처해하며 평소에도 이렇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지 오래됐거든요 라고 답했지만 저는 규모가 작으니 가능하지. 우리가 진짜 작정하면 이런 거 한 달 안에 다 구축할 수 있어. 군사력도 그렇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한국 따위야 1시간 내 정리 가능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역시나 기세등등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관공서를 취재한 후 저는 가이드에게 이 나라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을 가보자. 박물관이든 뭐든 좋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역사를 가졌는지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는 고민하다가 유명한 역사 박물관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따라갔지요. 한국 역사가 뭐 대단하다고 가면 재밌는 구경거리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예상외로 내부가 넓고 잘 정리되어 있어 살짝 당황했습니다. 전시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이었고 유물과 기록이 상당히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누가 이렇게 정성 들여 전시했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 봐. 다 우리 중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쓸데없는 걸로 포장만 잘 해놨네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안내 직원이 한국 고대 역사를 소개하며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왕조와 문화를 발전시켜왔고라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 얼굴에 불쾌감이 서렸습니다. 무슨 독자적인 문화? 다 우리 중화 문명에서 빌려간 거겠지. 저거 완전히 잘못된 거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내 직원은 못 들은 척 차분하게 다른 전시실로 이동하면서 시대별 왕조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주변국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심드렁하게 걸어다니다가 어느 전시 공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과 한글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 창제 과정을 설명하는 패널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글이란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돼 있으며 의문론적 원리에 따라하는 설명이 이어지는데 완전히 거슬렸습니다. 다른 세계 언어학자들도 한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안내 직원에게 대뜸 아니, 이게 다 중국 한자를 변형한 것 아니오? 무슨 독창적이라는 거지? 억지 좀 부리지 마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한글은 세종대왕 시기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제된 문자인데 한자의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 문자를 조합해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이라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그거 다 말장난 아니오? 결국 중국 한자 보고 베낀 것 뿐이잖아. 이런 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우기다니. 어이없네. 군사력도 우리가 훨씬 앞선데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윗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주변 관람객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굳은 표정으로 손님, 너무 언성이 높으십니다.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열이 올랐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렸나? 여기 전시물 전부 중국 거 빼앗아서 자기네 것처럼 만든 게 뻔하잖아. 이런 조작에 속아 넘어가는 외국인들이 불쌍하군. 아니, 한국이 역사적으로 언제 우리보다 우월했던 적이 있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먹으면 이 나라 정도는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니까. 마침 어떤 한국인 관람객이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건 좀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라고 항의하려는 기세여서 박물관 측에서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시면 퇴장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가이드와 촬영 스태프가 달려와 저를 달랬지만 저는 이미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슨 퇴장이야. 내가 뭐 틀린 말했어. 한글이 독자적이라니.
한국인 위인 세종대왕이 어쩌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하고 소리치다가 결국 직원 손에 이끌려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박물관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스태프들이 기자님,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씩씩거리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에 내가 당했다고 라고 외쳤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일은 흔치 않으니 그냥 진정하시면 하고 말했지만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됐어. 다 한국인이 중국에 빚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독자적이라고 우기다니. 결국 우리가 군사적으로 압도하니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어디서 감히 하고 또 거친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가이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워낙 격앙되어 있으니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들어오기 직전, 가이드가 내일은 어디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대학 쪽을 취재해 보시겠습니까? 한국 대학생들의 수준도 알고 싶다 하셔서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별것 없어 보이는데 괜히 해외 언론에서 한국 젊은이가 우수하다는 둥,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둥 과장하는 것 같으니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또 역사나 위인 얘기 같은 거 꺼내면 단단히 조져주겠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어느 대학 캠퍼스로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제법 현대적이었고 학생들도 활기차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겁만 번지르르 하군. 실속이 없을 거다라고 혼잣말을 했지만 막상 학생들과 몇 마디 나눠보니 영어며 다른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중국어로도 유창하게 인사하는 학생이 있어서 깜짝 놀랐지만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너 중국어 어디서 배웠냐? 발음이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싱긋 웃으며 제 중국인 친구에게 배웠는데 아직 서툴러서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이후 강의실을 취재하며 한국 학생 몇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넌지시 한국 역사는 어차피 중국 영향 아래에서 발전한 거 아니냐? 너희가 가진 문화나 문자는 독자적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다 우리에게서 배운 거지라고 말을 던졌고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여러 면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꼭 군사력이나 인구 규모가 아니어도 자주적으로 이룬 성과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불이 터져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으스댈 정도라고 보냐? 어차피 경제력에서도 우리랑 비교하면 아직 멀었고 군사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야. 심지어 해공군도 대규모로 운영 중이고 한국은 어차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해결 가능하다. 이게 현실이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떤 학생은 끝까지 침착하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나름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을 같이 봐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며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중국이 정말 칼만 빼들면 너희 한국은 꼼짝 못해. 역사를 들먹여도 마찬가지야. 전부 우리 중국 문명의 일부였고 세부적인 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봐준 것에 불과해. 내가 박물관에서도 봤는데 가짜를 진짜인 척 포장하더라. 이런데도 니들은 대단하다고 우기고 세종대왕이니 이순신이니 뭐니 하면서 떠벌리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학생 몇 명이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뛰어난 해전 능력으로 조선을 구한 영웅입니다. 중국 명나라와 협력하긴 했지만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비웃음을 내뱉으며 그게 다 우리 명나라가 군사 지원해준 덕분 아닐까? 그리고 임진왜란이 뭐 결국 조선이 군사력이 형편없으니 일본에게 당한 거고 한국이 스스로 막아냈다는 건 과장 아니냐. 난 전부 과장이라고 본다라고 방해했습니다. 학생들은 표정이 굳어졌고 곁에 있던 교수가 다가와 불편하시면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시죠. 취재하시러 오셨다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 역사를 폄하하시는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격노해서 내가 뭐 틀린 말했냐? 한국의 위인이라고 들먹이는 인물들도 솔직히 중국 전력이 없었으면 전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을 텐데 중국이 마음먹고 지원 안 했으면 너희는 벌써 나라가 없어졌을 거다.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잖아.
군사력도 그렇고 라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결국 그 교수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저희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군요라며 인터뷰를 중단시켰고 저는 결국 쫓겨나듯 교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역시 한국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드네. 자기네 위인들도 결국 우리 중국의 덕을 본 건데 그걸 독자적인 업적이라고 우기는 게 가소롭다. 이래서야 아시아의 중심은커녕 우리 1시간 안에 해결 가능하지라고 투덜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어딘가 찜찜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취재 일정을 마친 후 마침 전통 유적지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한국 사람들 자꾸 자기네 영웅을 내세우는데 그런 위인들 기념관이나 사당 같은 곳이 있다면 가보자. 내가 얼마나 웃긴지 확인해 줄 테니라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소개한 곳은 한국의 한 전쟁 관련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 역사 속 군사 지도자들이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을 기리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임진왜란 시기 주요 해전이나 육상 전투 등을 재현한 모형이 있었고 여러 무기와 전술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중국이 적극 지원 안 했으면 다 망했을 전쟁일 텐데 뭘 이렇게 호들갑인가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떤 기록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이 어떻게 왜군을 막아냈는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조선 측 지휘관들의 활약상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하객진이며 거북선을 이용해 해상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뒀다라는 설명이 구체적인 전투일지와 함께 전시돼 있었는데 살짝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과장 아닌가. 명나라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텐데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해설 담당자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거 보니 전부 조선이 주도적으로 승리를 이끌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거 사실 왜곡 아냐? 명나라 군대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데?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해설 담당자가 차분하게 물론 명나라의 군사 지원도 컸지만 동시에 조선군 자체 전술과 무기의 발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이 꽤 상세히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리 없었지요. 자랑스럽다고? 뭐가 자랑스럽지? 결국 중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안 도와줬으면 너희 나라 다 망했잖아. 이순신이 대단하다고 떠벌려봐야 그게 어떻게 독립적인 성과냐? 다 명나라 덕분이었을 텐데. 해설 담당자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명나라가 도와준 부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순신 장군이 이끈 해전이 조선 측에 굉장히 큰 전술적 심리적 승리를 안겨주었고 구체적인 해전 결과물을 통해 왜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군사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이 받아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무슨 군사사의 중요한 사례? 중국의 군사 역사를 봐라. 규모가 훨씬 크고 무기도 많고 병력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너희가 이걸 자랑하려면 결국 중국 덕을 봤다는 걸 먼저 언급해야지. 근데 여기 전시물은 전부 이순신, 세종대왕 뭐 이렇게 떠벌리기만 하지 않느냐. 양심이 있으면 중국 없었으면 망했을 거란 내용도 넣어야지. 해설 담당자는 그제야 조금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서 이미 명나라 도움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곳은 한국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곳이다 보니 한국 측 영웅과 사건 위주로 전시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게 전부 반쪽짜리 역사 전시라는 거야. 전부 우리 것이고 너희가 독자적이라 우기는 건 다 허상이지. 왜 솔직히 인정 안 해?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우리 중국이 그나마 관대해서 봐준 거잖아. 현대 와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무서운데 1시간이면 너희 나라 정리 가능해 라고 거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이 또 한 번 제 쪽을 주목했습니다. 일부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설 담당자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죄송하지만 다른 관람객들에게 방해가 되니 이 정도로 해주시겠습니까? 더 심해지면 저희가 나가주시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에도 강제로 기념관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가이드가 기자님,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여기는 한국 역사 위인을 기리는 공간이라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내가 이따위로 안내하니 내가 망신만 당하지.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우기나 몰라. 결국 우리가 1시간 안에 정리 가능한 나라다. 맞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가이드는 슬그머니 고개를 떨고 왔고 저는 분이 안 풀려서 발길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제 예상과 다른 발전된 모습이나 차분하게 정리된 역사문화 자료를 보면서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격한 언쟁이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제가 만족할 만한 한국의 후진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불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전이라면 아, 한국은 낙후된 나라다라고 단정 짓고 지나갔을 텐데 제가 직접 본 장면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결국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지치고 심기가 불편해진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공항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같아 표면적인 발전만 해놓고 역사는 전부 왜곡해서 자기들만의 자랑거리로 포장하고 있잖아. 군사력이 우리가 훨씬 우세하다는 사실은 무시하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니 이게 어디 말이 되냐고라고 툴툴거렸습니다. 가이드는 여러 번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가 워낙 발끈한 상태여서인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온 날 회사에서 저를 기다리던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취재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을 사실대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관공서는 외국 기자가 왔으니 보여주기식으로 빠르게 처리했을 뿐이다. 박물관이나 역사 기념관은 전부 한국 미화에 지나지 않고 내가 반론하자마자 쫓아낼 정도로 편협했다. 대학 학생들도 반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중국을 깎아내리려고 했으며 자기네 영웅이 최고라고 우긴다. 결국 군사력 격차도 전혀 감안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다. 여차하면 1시간 안에 정리 가능한 나라가 어디서 거만을 떠느냐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역시 린시동 기자답다. 한국을 제대로 취재했네라며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반응을 보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스토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보도는 우리 시청자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 전체가 중화사상의 우월함을 전제로 굴러가고 있으니 한국이 조금이라도 대등해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만든 뉴스 보도도 그런 방향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관공서에서 빠른 행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외국 기자가 오니 특별 대우했다는 식으로 달았고 박물관과 기념관에서의 소라는 한국 측이 우리 주장을 묵살하고 자국 입장만 내세워서 마찰이 생겼다는 식으로 포장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언쟁 장면도 학생들이 무례했고 반중 감정을 드러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제 막말이나 폭언은 편집으로 싹 날려버렸습니다. 뉴스가 방영되자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다. 우리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인시동 기자가 잘 보여줬다. 한국은 몇백 년 후에도 우리를 못 따라온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제 상사들도 수고했다. 역시 린시동하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커리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더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계속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본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물론 제가 방송에서는 다 잘라냈지만 실제로는 관공서의 전자행정, 현대적 교통 시스템, 그리고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첨단 기술 등이 눈에 띄었고 대학생들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념관에서 본 전투 자료와 위인들의 업적도 꽤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고 저처럼 무작정 중국이 다 해줬다라고 우기는 건 통하지 않을 정도의 근거와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것, 그리고 회사나 사회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과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현실이 충돌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중화 사상을 부정할 순 없어. 우리는 핵을 보유한 국가고 군사력에서도 압도적이다. 수백만 병력, 수천 대 전차, 항공모함과 잠수함, 그리고 각종 미사일까지 전력에서 격차가 엄청난데 한국이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역사 위인을 미화해봐야 소용없다. 결국 우리가 작정하면 1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젊은 후배 기자들이 제가 돌아온 뒤 또 찾아와서 선배님, 이번에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큰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군사 기술도 꾸준히 발전시켜서
이제늘라고 조심스레 말했을 때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닥쳐. 그건 서방 언론이 과장한 거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음먹으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상대도 안 돼. 군사력부터가 비교 불가하다고.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영웅을 가졌다고 떠벌리지만 사실 명나라가 없었다면 벌써 망했을 거다. 한글도 중국 한자 따라 한 것뿐이고 독자적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 후배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부터 그들의 눈빛이 바뀐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린시동 선배가 직접 보고도 왜 저러는 걸까? 뭔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강하게 부정하는 것 같네 하는 의문을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제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가치와 회사 내부에서 굳건히 지켜온 제 입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결국 중국이 최고다라는 메시지니까요.